MC 내레이션 오프닝 한글. 누군가의 어머니로, 아내로, 며느리로 평생을 살아온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홍선희. 하지만 오랫동안 아무도 그녀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밥 짓고 참으며 살아온 여자가 마침내 자기 이름으로 일어서는 여정입니다. 누군가는 늦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지금이 바로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나를 살아보겠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반란. 지금 시작합니다. ACT 1. 밥과 인내라는 말, 그 집엔 말린 약초 냄새, 젖은 흙 냄새, 그리고 오래된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1979년, 홍은 단지 19살이었다. 사촌 언니가 물려준 바랜 붉은 한복을 입고 낡은 대청마루 앞에 서 있었다. 그녀가 갓 지은 밥을 상에 올리기도 전에 신랑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병세가 더 안 좋아졌대. 내일부터 죽 끓여줘야 해. 신혼여행 같은 건 없었다. 그녀가 받은 건 오래된 솥, 금간절구, 그리고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전통만 강요하는 시어머니. 홍은 가난한 노점상 집안 출신이었다. 그녀의 꿈은 단순했다. 사이공 시장에서 천을 팔고 내 가게를 갖고 언젠가 바다를 보는 것. 하지만 막내 남동생이 아프고 병원비가 쌓이자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다. 레씨 집 장남이 며느리를 찾는데 방이 3칸이고 땅도 있대. 지참금도 안 받는다더라. 그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집을 수단이었다. 밤냄새 속에 침묵 결혼하고 몇 년 동안 홍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이 없었던 건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집에선 침묵이 안전한 답변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누가 안 볼 때 냄비를 살펴보고 기억을 더듬어 음식을 익혔다. 매일 밥을 지었다. 좋아서가 아니라 그 밥이 이 집을 지켜주는 유일한 끈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늘 마지막에 밥을 먹었다. 남들 그릇을 다 치운 뒤에야 자기 밥그릇을 열었다. 사촌들의 옷을 밤새 꿰매고 도련님을 위해 국을 끓이고 남편의 기름 묻은 셔츠를 손빨래했다. 그녀는 딸이 아니라 일꾼이었고 아내라기보다 기능이었다. 작은 서랍 속엔 낡은 영수증 밑에 사진 한 장이 있었다. 17살 때의 홍. 붉은 리본을 머리에 묶고 책방 앞에서 웃고 있던 모습. 그 웃음은 비에 젖은 잉크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인내를 담은 상자 어느 날 부엌 선반을 정리하다가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안엔 편지들이 가득했다. 남편의 옛 여자친구가 보낸 편지들. 홍은 말없이 그것을 다 읽었다.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넣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오히려 남편에게 국을 하나 더 떠주었다. 화를 내지도 묻지도 떠나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 배신을 손수건처럼 접어 가슴에 넣었다. 왜냐하면 그녀에겐 인내라는 단어가 미덕이 아닌 생존이었기 때문이다. 끝내 오지 않은 꿈 30살 생일에 홍은 조심스레 말해봤다. 달라스로 하루만 다녀오고 싶어요. 남편은 담배를 물고 대답했다. 돈 아깝잖아. 그날 밤 그녀는 향을 피우고 속삭였다. 40 되면 꼭 갈 거야. 하지만 40이 되었을 땐 남편이 병원에 있었다. 45이 되었을 땐 손주가 태어났다. 50이 되었을 땐 꿈을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렸다. ACT1의 끝, 당신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밥은 계속 지어졌고 침묵은 쌓여갔다. 그리고 홍은 살아갔다. 여자가 아니라 의무의 그림자처럼. 하지만 만약 그 그림자가 빛에게 질문하기 시작한다면, 만약 어느 날 밥이 더 이상 끓지 않는다면, 그때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ACT 두 번째, 첫 번째 목소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처음으로 균열을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ACT 2. 첫 번째 목소리. 그날 이후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으로만 삼켜지지 않았다. 아이 목소리에 배인 진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것 없는 봄 오후였다. 홍은 쌀을 씻고 콩나물을 손질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찜을 준비하고 있었다. 거실에서는 손자가 친구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문을 닫지 않아 목소리가 부엌까지 선명히 들려왔다. 우리 집은 아빠가 돈 벌고 엄마가 카드 쓰고 할머니가 밥 해줘. 근데 할머니는 돈도 못 벌고 맨날 집에만 있어. 아무것도 몰라. 말끝엔 웃음이 섞여 있었다. 어린아이다운 아무런 악의도 없는 웃음. 하지만 그 말은 홍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다. 그녀는 젓가락을 든 손을 잠시 멈추었다. 계란찜은 부풀어 오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숨은 꺼져 내리고 있었다. 눈물이 아닌 무언가가 안에서 조용히 부서지고 있었다. 그날 밤 펜을 들다 밤이 되었다. 가족들은 방으로 흩어지고 부엌은 정적에 잠겼다. 홍은 마루 한켠에 앉아 오래된 모나미 볼펜을 꺼냈다. 이름 없는 노트 한 장에 조심스레 글씨를 남겼다. 내가 죽으면 누가 밥 해주나? 누가 화장실 닦고? 누가 이불 널고? 누가 찬물로 설거지하다? 손이 트여도 말하지 않나? 그녀는 글을 쓰다 말고 잠시 하늘을 봤다. 달빛이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 빛 속에서 한 가지가 또렷이 떠올랐다. 이 집에서 나만 늙었다. 짐을 싸다 그 주말, 홍은 남편과 아들이 외출한 틈에 작은 여행 가방을 꺼냈다. 오래된 가디건, 손때 묻은 손수건, 그리고 숨겨둔 현금 25만 원. 그녀는 욕실 거울 앞에 짧은 쪽지를 붙였다. 밥솥에 찬밥 있어요. 나도 나한테 밥 좀 지어주고 올게요. 그렇게 그녀는 떠났다.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나선 적 없는 세상을 향해. 전화기 너머의 공기 며칠 뒤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내를 걱정한 남편이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수신음만 울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다. 그 시각 홍은 낯선 동네 원룸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전기세를 납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편의점에서 혼자 사온 컵라면과 유자차를 먹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혼자 먹는 밥도 괜찮네. ACT2의 끝.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ACT3. 다시 태어난 여자 67세. 처음으로 내 삶이라는 밥상을 차렸다. 혼자 사는 연습 홍이 이사 온 곳은 낡은 원룸이었다. 싱크대에 물때가 있었고 창밖엔 오래된 에어컨 실외기가 돌아가고 있었다. 처음엔 무서웠다. 밤엔 옆방 TV 소리에도 벌떡 일어났고 아침엔 누구도 밥 먹어 라며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그녀는 깨달았다. 아무도 시키지 않는데 오늘 내가 끓인 된장국이 제일 맛있다. 그건 묘한 기분이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한 밥을 짓는 기분. 처음 쓰는 전화기 홍은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다. 근처 주민센터에서 하는 실버 스마트폰 기초반에 등록하고 옆자리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다 친구가 되었다. 이름은 이복자. 복자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우리는 아줌마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야. 그냥 여자야.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맴돌았다. 며칠 뒤 홍은 카카오톡을 설치하고 자신의 첫 프로필 사진을 올렸다. 붉은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질끈 묶은 자신의 셀카. 댓글 하나. 누구세요? 손자 단 하나의 선물. 어느 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홍은 호기심에 배달 앱 악절 깔았다.
처음 시킨 건 흑당 버블티 플러스 찹쌀떡 추가. 도착한 음료는 달콤하고 차가웠고 그녀의 입안에선 생애 처음 느껴보는 쓸모없는 단맛이 퍼졌다. 그 순간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맛 아무도 위에서가 아니라 나 위에서 시켰어. 진짜 이름, 진짜 삶. 그녀는 새로 이사 온 동네에서 문화센터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에세이 글쓰기, 고전 영화 감상, 자기 돌봄 명상.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홍 선생님, 홍 작가님, 홍 씨. 결혼 후 처음으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이름으로 불렸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는 처음으로 그 이름에 대답했다. 네, 저예요. 홍 ACT 3의 끝.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한 여자가 다시 태어나는 데에는 그저 한 잔의 버블티, 한 줄의 문장, 그리고 자기 이름을 부르는 단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머니, 할머니, 혹은 바로 당신이 홍이라면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이름으로 살고 있나요? 댓글로 그녀의 이름을 적어주세요. 혹은 조용히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제 나를 살아볼게요. 준비되셨다면 알려주세요. 다음은 ACT4. 모두가 무너진 날. 그녀 없는 집에서 벌어진 첫 번째 위기이자 누군가 처음으로 그녀를 찾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리듬이 될 것입니다. ACT네. 모두가 무너진 날 그녀는 없었고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다. 늘 당연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녀의 손이었다는 것을. 아침 6시 부엌이 멈추다 홍이 떠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집 안에선 전보다 더 큰 정적이 흘렀다. 부엌은 차갑고 밥솥은 텅 비어 있었다. 아들은 출근길에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나갔고 며느리는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느라 머리를 말릴 틈도 없었다. 아침에 국이 없네. 설거지는 누가 했어? 엄마는 원래 오늘쯤 돌아오시지 않아? 하지만 아무도 그 집 엄마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왜냐하면 다들 아직도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차피 또 돌아오시겠지. 집이 점점 더러워졌다. 일주일이 지나자 욕실 바닥에 머리카락이 굴러다니고 세탁기가 고장난 줄도 모른 채 며칠이 흘렀다. 아이의 청에는 어디에 두었는지 아무도 몰랐다. 국간장은 뚜껑이 제대로 안 닫혀 있었고 싱크대엔 사용된 수세미가 눌어붙어 있었다. 그 모든 불편함은 조용히 쌓였다. 그리고 모두가 묵묵히 참고 있었다. 왜냐면 그건 홍이 하던 일이었으니까. 병원에서 울리는 이름 남편은 그날도 혼자 식사를 했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더니 그대로 거실 바닥에 쓰러졌다. 응급차에 실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마누라 불러줘요. 홍 좀 불러줘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구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랐다. 가족회, 그리고 당황한 친묵 아들은 휴대폰을 열어 카톡을 검색했다. 엄마,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일주일 전이었다. 계란 남았어요. 먹고 나가요. 며느리는 조심스레 말했다. 혹시 엄마, 일부러 안 돌아오시는 건 아닐까요? 그 말의 거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모두가 알았다.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오후 한 줄기 희망 며칠 뒤 복도 너머로 들리는 초인종 소리. 문 앞에 선 사람은 그녀가 아니었다. 대신 작은 박스 하나가 배달되어 있었다. 홍선희님께 도착한 우편물 발신인은 서울 노인복지문화센터. 그날 밤 가족들은 그 상자를 열어보지 않았다. 아마도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처음으로 그 집에 도착한 날이었다.
ACT4의 끝,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집은 사람이 없어도 무너진다. 특히 그 사람이 늘 있을 줄 알았던 사람일 때, 그녀가 없는 부엌, 그녀가 없는 밥상, 그녀가 없는 병원. 이제 묻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알려주세요. 다음은 ACT5 선택의 순간, 모두가 찾는 그녀, 그리고 그녀가 드디어 내리는 인생 최초의 결정. 이제 방역이 시작됩니다. ACT5 선택의 순간 67년을 참고 살았다. 이제는 나를 위해 한 번쯤 거절해도 되지 않을까. 엄마, 우리 좀 만나자. 그날 저녁 홍의 휴대폰에 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 망설이다 전화를 받은 홍은 여전히 조용한 목소리였다. 왜? 아들은 당황한 듯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곤 말했다. 우리 좀 만나서 얘기하자. 아버지도 많이 놀랐고, 솔직히 집이 너무 달라졌어. 홍은 대답하지 않았다. 오래된 시계를 한번 바라본 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아직 얘기할 준비가 안 됐어. 내가 준비되면 그때 연락할게. 그녀는 처음으로 타인의 사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생각했다. 법률 상담소에서의 첫 서류 며칠 뒤, 홍은 동네 노인복지센터에서 주최하는 여성을 위한 법률 상담에 참석했다. 강사는 조용히 묻는다. 할머니, 혹시 지금까지 재산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홍은 잠시 멈칫하더니 작게 웃었다. 제 이름은 하나도 없어요. 제 이름으로 된 물건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스웨터 정도. 그 웃음 속엔 슬픔보다도 이제는 바꾸겠다는 결의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상담 후 처음으로 이름을 써서 서류를 작성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내 이름으로 하는 첫 번째 서류네. 거울 앞에 여자 밤이 되었다. 혼자 사는 원룸에서 홍은 거울 앞에 섰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다. 결혼 전에 친구와 함께 사둔 붉은색 립스틱. 그동안 단 한 번도 바른 적 없던 색.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기 얼굴을 응시했다. 내가 싫어했던 건 거울 속의 여자가 아니었어. 거울을 볼 시간이 없던 내 삶이었지. 그녀가 먼저 걸어간다 다음 날,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외출 준비를 했다. 하얀 셔츠에 검정 바지, 머리는 단정히 묶고, 그리고 그녀는 집에 가지 않았다. 대신 문화센터에서 신청해둔 1인 여행 프로그램에 참가했다. 춘천 당일치기, 기차여행, 노년을 위한 힐링 코스. 기차에 오른 그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웃었다. 누가 옆에 있지도 않았고 누구를 챙기지도 않았지만 그녀는 가벼웠다. 다녀올게요. 나를 살러 갑니다. ACT5의 끝,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살면서 한 번이라도 내 마음 먼저 들어준 적 있나요? 그녀는 이제 인생 최초로 자기 감정에 먼저 대답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 선택 당신을 위해 해보세요. 혹은 이렇게 한 줄로 말해주세요. 이번엔 나부터 챙겨볼게요. 준비되셨다면 말씀해주세요. 다음은 ACT6. 돌아온 여자. 그녀는 드디어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는 아닙니다. 모두가 놀랄 만큼 강하고 말할 줄 아는 여자로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ACT6. 돌아온 여자. 같은 문을 열었지만 들어온 사람은 완전히 달랐다. 현관 앞에서 멈춰선 발걸음 문 앞에 섰다. 익숙한 초인종, 익숙한 신발장, 그리고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는 집 안의 공기. 손에 들린 건 조그만 쇼핑백 하나. 그 안엔 고구마빵, 무화과잼,
그리고 최근에 쓴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배를 누르려던 그녀는 잠시 멈췄다. 심호흡을 한 뒤 그녀는 직접 문을 열었다. 이 집 열쇠는 여전히 그녀 손에 있었기 때문이다. 침묵의 저녁 식사 거실에선 TV가 켜져 있었고 남편은 등받이에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아들은 깜짝 놀라 일어났고 며느리는 입을 가린 채 얼어붙었다. 손자는 할머니 하고 달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평소처럼 부엌으로 향하지 않았다. 저녁은 드셨어요? 국 끓여 드릴까요?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제가 만든 밥 말고 당신들이 만든 이야기부터 듣고 싶어요. 그녀의 첫 목소리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평소라면 그녀는 말없이 앉아 모두의 불만을 들어주기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그녀는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러분은 저를 도와준다고 말했지만 사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제게 가장 아픈 말은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였어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알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르는 채로 남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며느리는 눈시울을 붉혔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기장의 마지막 줄 그날 밤 그녀는 침실에서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이 집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ACT 6의 끝. 그리고 당신에게 묻습니다. 돌아오는 것도 용기입니다. 도망이 아닌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건 더 이상 과거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자리가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다. 다음은 마지막 장 ACT 7. 이름을 되찾은 여자.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고 그녀의 이름이 처음으로 존중이라는 무게를 가지게 되는 순간입니다. 눈물과 해방의 클라이맥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ACT 7. 이름을 되찾은 여자. 누군가의 아내로, 어머니로, 며느리로 살았던 시간들. 이제부터는 오직 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 새로 붙은 명패 몇 주 후 현관문에 붙은 작은 스티커 하나가 바뀌었다. 기존엔 김택, 이제는 홍선희 댁 며느리는 처음엔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들은 조용히 말했다. 그래, 엄마 이름. 이제 우리도 배워야지.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하지만 그 눈웃음엔 67년을 기다려온 이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작은 교실, 큰 이름. 그녀는 동네 복지관에서 뜨개질 교실을 열기 시작했다. 처음엔 3명, 다음 주엔 8명, 한 달 뒤엔 대기자까지 생겼다. 모두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홍 강사님. 그 이름이 불릴 때마다 그녀는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 또렷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다. 매듭 하나하나에 삶이 들어가고 바늘 끝마다 존재의 흔적이 박혔다. 손자에게 건네는 선물, 하루는 손자가 물었다. 할머니, 저 이름도 뜻 있어요. 그녀는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너 이름도 내 이름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 이제 누구도 함부로 불러선 안 되는 이름이야. 그 아이는 웃으며 물었다. 할머니는 누군데 그렇게 멋져요. 나는 홍순희야. 그녀는 처음으로 부끄럽지도 슬프지도 않은 얼굴로 자기 이름을 또박또박 말할 수 있었다. 에필로그, 그리고 그녀의 선언 몇 달 뒤, 작은 지역 잡지에 그녀의 칼럼이 실렸다. 나는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었다. 나는 할머니이기 전에 나였다. 이제 나는 홍순희로 살기로 했다.
그 글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작가 홍선희 ACT 7의 끝.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 시작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엄마로, 아내로, 누군가의 무언가로만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에겐 당신만의 이름이 있습니다. 당신이 되찾고 싶은 이름은 무엇인가요? 댓글에 적어주세요. 혹은 조용히 이렇게 속삭이세요. 이제 나는 나로 산다.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삶을 살아갈 시간입니다. 필요하다면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그녀에게도 혹은 당신 자신에게도 이 한마디가 닿을 수 있도록. 당신은 당신 이름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플라워